여러분 당뇨 진단받으시고 병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100이면 100, 다 똑같을 겁니다. 환자분 운동하셔야 합니다. 살 빼셔야 합니다. 그래야 혈당 잡힙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말하기는 하는데 환자분들도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맞는 말입니다. 운동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요, 솔직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언제 어떤 강도로 얼마나 운동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주던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하루 30분 이상 걸으세요 정도만 듣고 오셨을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해라 라고만 하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집에 와서 유튜브 찾아보고 블로그 검색해보면 어때요?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누구는 밥 먹고 바로 걸어야 한다. 누구는 바로 걸으면 위장 다 버린다. 누구는 스쿼트가 당뇨의 최고다. 누구는 스쿼트 하다가 눈혈관 터진다.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진짜 모르겠어요. 실제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요. 선생님, 10초 15분 걷기라고 하셨는데 숟가락 놓자마자 바로 뛰어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뭐 설거지하고 한 30분 뒤에 나가도 되나요? 또는 이제 살 빼려고 아침에 공복에 운동했더니 혈당이 오히려 더 튀어올라요. 제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스쿼트가 혈당에 좋다는데 하지 말라는 영상도 있어서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뇨 관리를 위해 큰맘 먹고 운동하는데 오히려 혈당이 오르거나 몸을 다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 정보에 휘둘리지 마세요. 오늘 제가 미국 당뇨병학회의 최신 가이드라인과 스포츠 의학 논문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당뇨 운동에 대한 거의 모든 오해를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는 이 운동이 맞나? 이렇게 고민할 시간에 확신해가지고 운동화 끈을 묶고 계실 겁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죠. 식후 운동.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분은 밥 먹고 바로 걸으면 위장병 생긴다. 30분은 쉬어라 하고 어떤 분은 아니다. 혈당 잡으려면 숟가락 놓자마자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골든타임은 식사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30분에서 1시간 사이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식사 끝난 시간이 아니라 첫 숟가락 뜬 시간이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은 음식물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또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밥 먹고 바로 걸으면 배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밥을 먹자마자 바로 고강도 운동을 하면 위가 자극을 받으면서 통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볍게 걷는 정도라면 오히려 걸어주는 게 장 움직임에 좋아요. 장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식사 직후 가볍게 걷기가 혈당 관리에 좋을까요? 의학적인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은 식사 후 60분에서 90분 사이에 가장 높게 치솟습니다. 이건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그런데 밥을 먹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이 혈당 스파이크가 에베레스트 산처럼 뾰족하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오기 전, 그러니까 밥을 먹고 얼마 안 돼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 이제 우리 근육에는 글루포라는 아주 훌륭한 포도당 문이 있는데 평소에 닫혀 있다가 우리가 근육을 쓰면 활짝 열리는데요. 이 문이 열리면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혈관 속의 포도당이 근육으로 바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태워집니다. 즉, 혈당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전에 근육이 미리미리 가져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걸 혈당 커브를 깎는다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높은 파도가 오기 전에 방파제로 막아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한 30분 정도 쉬었다가 걸으시고 본인이 이 소화력이 튼튼하다 하시는 분들은 숟가락 내려놓자마자 신발 신고 10분이라도 걷는 거.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자, 그런데 운동 타이밍만큼 중요한 질문이 또 있죠. 바로 아침 공복 운동입니다. 살 빼려면 공복에 뛰라고 하는데 당뇨 환자에게는 이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튜브나 방송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살 빼려면 눈 뜨자마자 뛰어라. 이 말이 다이어트하는 일반인에게는 정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자칫하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에게 공복 운동을 권하는 이유는 보통 저녁을 먹고 한참 지난 새벽에 우리 몸에서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글리코겐을 사용해서 간에 남아있는 글리코겐이 거의 없거나 적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포도당을 저장하고 쓰는데 순서가 있어요. 글리코겐부터 쓰고 그 이후에 지방을 쓰죠. 그래서 글리코겐이 적은 상황인 새벽에 운동을 하면 또는 밥을 먹은 지 한참 된 공복에 운동을 하면 글리코겐이 없어서 바로 지방부터 써버려요.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공복 운동의 원리를 알아보니 이제 혈당 조절이 어려운 당뇨 환자들에게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죠. 먼저 절대 공복 운동을 피해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인슐린 주사를 처방받았거나 먹는 약 중에 설포닐 유레아 계열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 약들은 췌장을 짜내서 인슐린을 나오게 하는데요. 밤새 공복이라 혈당이 낮은 상태에서 운동까지 해버리면 약 기운이랑 겹쳐서 치명적인 저혈당 쇼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운동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고 식은땀이 난다? 이거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분들도 계시죠? 선생님, 저는 약도 안 먹고 초기 당뇨인데 아침에 공복 등산만 다녀오면 혈당이 오히려 200까지 튀어요. 도대체 왜 이러죠?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억울하죠. 운동했는데 혈당이 오르니까요. 이유는 우리 몸의 새벽 현상, 다운 피노미넘이라고도 하는데, 아침 시간은 우리 몸이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뿜어내는 시간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시동을 걸고 예열하는 중인 거죠. 코르티솔은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새벽에는 평소보다 혈당이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공복 운동으로 돌아와 보면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공복에 운동하고 싶다면 꼭 혈당부터 재보세요. 만약 수치가 100 미만이다? 그러면 운동 나가지 마시고 바나나 1개나 우유 1잔을 드시고 나서 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나는 저혈당 피하는 게 1순위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 공복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식후 운동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저는 제 환자분들에게 앞서 말한 절대 공복 운동을 피해야 하는 분이 아니라면은 공복 운동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공복 운동의 체중 감소 효과를 그냥 넘기기에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에요. 특히 2형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의 경우 체중 감소만으로도 당뇨약을 줄이거나 아예 당뇨에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체중 5%를 감량하면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저하하면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이 시작되고 체중 10%를 감량하면 당뇨약의 종류나 용량을 줄일 수 있는 수준이 돼요. 체중을 15% 이상 감량하면 당뇨 진단 이전 수준으로 혈당이 돌아가는 당뇨 관해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혈당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운동 도중에는 혈당 측정이 어렵지만 연속 혈당 측정기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아침 운동 전마다 계속 체열하는 것도 힘들고 운동을 하는 도중에 힘들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과 저혈당 증상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아무래도 구별을 하려면은 연속 혈당 측정기가 있는 게 안전하기도 하고 환자분들도 체열을 자주 안 해서 좀 훨씬 편해 하셔요. 그래서 체중 감량을 통해서 당뇨 관해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일반 혈당 측정기 외에도 연속 혈당 측정기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연속 혈당 측정기 사용에 대해서는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결정해보세요. 자,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스쿼트가 당뇨에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떤 분은 허벅지가 굵어야 당뇨가 나는다, 무조건 해라 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큰일 난다, 우리 아버지 스쿼트 하다가 눈 터질 뻔했다,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십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스쿼트는 당뇨 환자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근육의 70%가 하체에 몰려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허벅지 근육은 우리가 밥으로 먹는 포도당을 가장 많이 저장하는 초대형 포도당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창고가 커야 밥을 좀 많이 먹어도 혈당이 금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스쿼트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느냐? 바로 숨참기 때문인데요. 이제 의학 용어로 발살바 효과라고도 말을 해요.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끙 하고 이제 힘을 줄 때 본능적으로 숨을 헉 하고 이제 참게 되죠. 이렇게 숨을 참으면서 배에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뱃속 압력이 올라가고 덩달아 혈압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심한 경우 수축기 혈압이 200에서 300까지도 올라갑니다.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 중에 당뇨병성 망막병증 있으신 분들 계시죠? 눈 뒤쪽에 위세 혈관들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스쿼트 한다고 숨을 헉 하고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약한 혈관이 높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질 수 있습니다. 안구 출혈이 생기는 거죠. 또 혈압 조절이 안 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스쿼트 조심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말이 와전되어서 스쿼트는 당뇨에 나쁜 운동이다 라고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문제는 스쿼트 운동 자체가 아니라 숨을 참는 습관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눈 혈관도 지키고 혈압도 안 올리면서 허벅지 근육만 빵빵하게 채우는 방법,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무게를 버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 숨을 쉬세요.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바로 벽 스쿼트입니다. 이건 정말 쉬워요. 집에 있는 평평한 벽에 등을 기대고 투명 의자에 앉듯이 천천히 내려가서 버티는 겁니다. 이게 왜 당뇨 환자한테 최고냐면 무거운 연기를 어깨에 짊어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체중만으로도 허벅지에 타들어가는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허리 다칠 위험도 없고 무릎 관절에도 무리가 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호흡입니다. 제가 아까 위험한 게 숨참기라고 했죠. 벽 스쿼트를 하실 때는 입으로 계속 숨을 내뱉으셔야 합니다. 내려가서 버티는 동안 후 하고 촛불 끄듯이 길게 숨을 내뱉으세요. 숨을 내뱉으면 우리 몸에 부교감 신경이 작동해서 혈압 오르는 걸 좀 막아줘요. 절대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숨을 헉 하고 참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나는 벽 스쿼트는 좀 심심하다, 그냥 스쿼트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 경우에는 저중량 고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무거운 거 들고 10개 하지 마시고요. 맨몸이나 혹은 가벼운 물병 하나 들고 20개, 30개 이런 식으로 개수를 늘리세요. 당뇨 환자의 근육은 힘이 센 근육보다 지치지 않고 혈당을 태우는 지구력이 좋은 근육이 훨씬 필요합니다. 자, 이번엔 자전거입니다. 날씨 좋을 때 자전거 타는 것만큼 기분 상쾌한 운동이 없죠. 근데 저에게 오신 환자분들 중에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선생님, 제가 자전거 타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힘이 쫙 빠져서 공원 벤치에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형적인 저혈당 쇼크 증상이에요. 자전거는 생각보다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신나서 페달을 밟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혈당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나는 1시간 이상 자전거를 탈 거다 하시는 분들, 빈손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주머니에 사탕 3개에서 4개 정도, 그리고 또는 주스 한 팩, 이건 무조건 챙기세요. 이건 간식 개념이 아니라 비상약입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15-15 규칙이라는 생존 수칙을 정했는데요. 운동하다가 식은땀 나고 손 떨리고 어지럽다? 그러면 운동을 즉시 멈추고 단순당 15g, 즉 포도당 사탕 3개에서 4개나 주스 반 컵을 먹는다. 또 15분 동안 가만히 휴식한다. 그리고 혈당을 다시 잰다. 그리고 여전히 70 이하라면 한 번 더 반복을 한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에이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겠어? 하다가 큰일 납니다. 꼭 챙기세요. 그리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놓치기 쉬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발입니다. 당뇨 오래 앓으신 분들은 신경병증 때문에 발 감각이 무뎌진 경우가 많습니다. 페달을 세게 밟거나 아니면 발바닥에 쓸리거나 발바닥이 신발에 눌려서 상처가 나도 그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세요. 그 상태로 땀차고 습한 신발 계속 신고 타다가 나중에 집에 와서 양말 벗어보면 피가 흥건하거나 물집이 잡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 환자에게 발 상처는 정말 무서운 거 아시죠? 그래서 자전거 타실 때는 발볼이 넓고 편한 신발을 신으시고 운동 끝나면 무조건 양말 벗고 발에 상처나 물집 없는지 눈으로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주제는 이거 겪어보신 분들은 정말 배신감 많이 느끼실 거예요. 선생님, 제가 오늘 큰맘 먹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진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혈당을 재봤더니 운동 전보다 더 올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황당하죠. 운동하면 혈당 떨어진 데서 죽어라 뛰었는데 수치는 더 오르다니. 그래서 나는 운동이 안 맞는 체질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의학적으로 운동 유발성 고혈당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바로 우리 몸속의 호르몬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고강도 운동을 하면요. 우리 뇌는 이걸 운동이 아니라 생존 위기라고 착각을 해요.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하면 온몸에 있는 에너지를 뽑아서 근육에게 주기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위기 상황은 과거 원시 시대에는 포식자가 나타난 상황 또는 전투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벗어나려면 근육에게 에너지를 몰아줘야 했죠. 그래서 뇌가 간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저장해둔 포도당 다 풀어버려라. 그러면 간은 비축해뒀던 포도당을 혈액 속으로 막 쏟아붓습니다. 근육이 쓰는 속도보다 간이 쏟아붓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결과적으로 운동 직후에는 혈당이 일시적으로 확 오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운동은 열심히 했지만 혈당은 오히려 오르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현재 상황을 전투 상황 또는 포식자가 나타난 상황으로 인식을 해버리면은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과 혈압을 다 올려버립니다. 이제 스트레스가 성인병의 근원이 되는 원리이기도 하죠. 다시 운동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게 그럼 나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내 몸이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쓰기 위해 시동을 건 것뿐이에요. 이렇게 올라간 혈당은 한두 시간 뒤면 뚝 떨어지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평소 혈당을 낮추는데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운동 후 혈당이 좀 튀었다고 해서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단 이걸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탈수가 오면 혈당이 더 진해져서 높게 나옵니다. 두 번째, 운동 강도를 조금만 낮추세요. 너무 숨차지 않게 유산소 비율을 늘리면 호르몬이 좀 덜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기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강도로 운동을 해야 합니까? 걷기만 해도 되나요? 아니면 숨이 찰 때까지 뛰어야 하나요? 누구는 산책은 운동도 아니다라고 하고 누구는 무리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니 헷갈리시죠? 혈당 관리만 보면 정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정답은 약간 숨찬 정도, 중강도 운동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 아주 쉬운 구별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래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데요. 걸으면서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는데 노래는 못 부르는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이렇게 말은 나오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고 노래를 부르려니 숨이 차서 못 부르겠다. 딱 이 정도가 딱 좋은 강도입니다. 이 상태가 우리 몸이 지방과 포도당을 가장 효율적으로 태우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더 세게 해서 숨이 헐떡거릴 정도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오히려 혈당이 튈 수가 있고 무릎 관절만 상해요. 그러니까 죽어라 뛰어야 한다는 강박은 버리셔도 됩니다. 선생님, 저는 걷기가 너무 시시하고 지루해요. 더 효과적인 거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인터벌 걷기를 강력 추천드려요. 이게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3분 정도 평소처럼 편안하게 걷고 그 다음 1분은 누가 쫓아온다 생각하고 팔을 힘차게 흔들면서 빠르게 걷습니다. 그리고 다시 3분은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도의 변화를 주면 우리 몸은 언제 뛸지 모르니까 계속 긴장해야겠네 하면서 그냥 걷는 것보다 칼로리를 훨씬 더 많이 태우고 혈당도 더 빨리 떨어집니다. 시간 없는 분들 딱 30분만 인터벌로 걸어보세요. 1시간 그냥 걷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운동 방법은 다 전개가 되셨죠? 식후 운동 타이밍부터 스쿼트 호흡법, 자전거 안전 수칙까지. 이제 내용이 좀 많아서 이따가 다 까먹겠는데? 이렇게 걱정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섞이지 않게 딱 4가지 핵심 요약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한 이론 다 잊으셔도 돼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당뇨 운동 4개명 딱 이것만 스마트폰으로 캡처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이것만 지켜도 혈당 관리는 성공이에요. 첫째, 타이밍은 식사 시작 기준입니다. 밥숟가락 들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골든 타이밍이에요. 만약 속이 편하다면 숟가락 놓자마자 10분 걷기. 이게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둘째, 저혈당이 있었거나 저혈당을 주의해야 하는 분들은
아침 공복보다는 식후가 안전합니다. 하지만 체중을 줄이는 게 중요한 2형 당뇨나 당뇨 전 단계이시라면은 연속 혈당 측정으로 안전하게 공복 운동을 해서 체중을 줄이면 약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셋째, 근력 운동할 때 제발 숨을 쉬세요. 스쿼트 필수입니다. 하지만 얼굴 빨개지도록 숨을 참는 건 금물입니다. 힘쓸 때 후 하고 내뱉기. 이것만 기억해도 눈과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대화가 될 정도만 하세요. 죽기 살기로 뛴다고 혈당이 더 잘 잡히는 거 아닙니다. 옆 사람과 웃으며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못 부를 정도. 딱 이 정도 중강도가 여러분 최장이 가장 좋아하는 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당뇨 관리 참 외롭고 지루한 싸움이죠. 맛있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매일 손가락 찔러가며 혈당 재고 운동까지 해야 하니까요. 가끔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일어나 싶어서 울컥하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여기까지 못 봐요. 오늘 말씀드린 운동 타이밍과 안전 수칙, 이거 하루아침에 다 지키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오늘 저녁 드시고 나서 TV 보는 시간에 딱 10분만 나가서 걸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1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스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